여자는 신의 두 번째 실수였다. 니체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영혼에 가해지는 강렬한 타격처럼 다가옵니다. 단순히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산산조각냅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힘을 생에 대한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즉 동물, 인간, 자연은 단순히 표면일 뿐이며 이 깊은 의지가 쓰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라는 줄에 매달려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다. 우리의 열정, 꿈, 집착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지가 자신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의지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우리가 갇혀있는 이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는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할 때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침내 얻었을 때조차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곧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끼 식사를 대접받고 내일 다시 굶주려야 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이며 끝없는 고통의 사막 속에서 맛보는 짧은 환영일 뿐입니다. 이 어둡고 가차없는 통찰로부터 쇼펜하우어는 시선을 인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인간의 두 가지 버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가 사용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도구입니다. 여성에 관한 논문에서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가시돋친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의 형이상학적 논리, 즉 삶과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여성은 생에 대한 의지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표현입니다. 여성은 종의 수호자입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본능, 정신, 존재,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압도적인 목적, 즉 생물학적 연속성을 위해 자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가 현재 이 순간에 갇혀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녀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역할이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천재성은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본능에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현실 세계, 즉 가정의 안전, 자녀 양육, 생존 관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상이나 숭고한 진리에 빠져들 여유가 없습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고 누군가에게는 모욕적일 것입니다. 이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이런 잔인한 생각을 목소리 높여 말하기 훨씬 전부터 그에게 인생의 시면을 똑바로 마주보는 법을 가르쳤던 그의 스승은 이미 그런 어둠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명은 삶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진리나 아름다움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과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지에 의해 부여된 자연적인 기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은 예외적인 존재, 즉 의지에 반항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여성은 종을 온전히 섬기도록 설계된 반면 남성만이 그 생물학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생존 가치가 전혀 없는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안락함과 기쁨,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라는 추상적인 것을 위해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완공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성당을 짓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논리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본능에 지배받으며 깊은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고 기만하기 쉽다는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들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비전을 그리기 위해, 혹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교향곡을 작곡하기 위해 광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과학, 혹은 희생의 순간들에 있는 남성은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높은 무언가, 즉 시대를 초월한 관념에 대한 사심없는 추구, 진리에 대한 사랑, 본능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비통함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는 여성을 삶을 긍정하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삶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창조적 광기 속에서 그는 삶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술과 금욕을 통해 의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희귀한 기회를 봅니다. 여성은 종의 기반이 되는 온전한 정신입니다. 남성은 가장 초월적인 순간에 신성한 광기가 되며 자연의 등을 돌릴 만큼 대담한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사랑을 향할 때 더욱 가혹해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낭만적인 사랑은 자연의 가장 잔인한 기만입니다. 생에 대한 의지가 부리는 가장 우아한 속임수입니다. 성애의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남자가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종이 그 남자를 통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맨스의 모든 드라마, 소울메이트, 운명, 시는 단순히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번식하려는 잔인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생물학적 의상일 뿐입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젊음, 건강, 대칭성과 같은 특성에 끌립니다.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힘, 지능, 지위, 안전함에 끌립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당신의 내면 거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필요한 여정 중 하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고 날카로우며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던 철학자 중 한 명의 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머니로서 취약한 시기 동안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어울리지 않았을 두 사람을 결합하려는 유전적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열정이란 신기루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원하는 것, 즉 번식을 얻는 순간 열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거래로 변하는 이 순간은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는 여성의 비전이 깊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에게 불편할 정도로 익숙하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은 본능적으로라도 남성을 지배하는 힘이 자신이 유발하는 성적 욕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매력, 부드러움, 유혹, 심지어 연출된 취약함을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하여 가용한 최고의 부양자와 보호자를 유혹하고 구속합니다.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여성은 실제로는 평생의 지원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그는 씁니다.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남성은 종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모욕적입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불태우기 전에 잠시 멈춰서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친구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잠재력이 넘치는 훌륭한 남성들이 거부할 수 없어 보이는 열정을 위해 자신의 행로를 바꾸고 야망을 포기하며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결혼 후, 아이가 생긴 후 관계의 역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낭만적인 불꽃에서 일상과 생존, 질서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파트너십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본 적이 없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그 주위에 완전한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붙잡혔다는 느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진짜 목적이 분명해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덫에 빠졌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얕은 생각입니다. 이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남자 자신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경험과 성격, 그리고 아주 자주 고통으로부터 자라납니다. 쇼펜하우어의 작품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으로 승화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난 강력한 여성, 즉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나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적이었고 성공한 소설가였으며 사회적 엘리트였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이후 그녀는 바이마르로 이주하여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 살롱 중 하나를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카리스마 넘쳤으며 세련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신념 중 하나인 여성을 향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비통합니다. 하지만 아들 아르투어에게 그녀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으며 정서적으로 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끊임없는 감정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우울하고 거만하며 유난스러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허영심 많고 얕으며 자기 애가 강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가 여성을 객관성이 부족하고 사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허영과 연기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할 때 요한나의 유령이 그의 손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그의 여성 혐오는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피 흘리는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이론으로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인류의 절반에 대한 이론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을 증명하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들에 비극적인 깊이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철학적 괴물 뒤에 숨겨진 취약한 남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내내 암시해왔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여성을 혐오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는 여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을 그가 가장 경멸하는 존재인 의지의 가장 효과적인 대리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을 미묘하고 비이성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힘, 즉 욕망을 통해 남성을 지배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남자는 논리의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엄격한 자기 수양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해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의 화신, 쾌락의 약속, 삶의 사이렌, 노랫소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성의 모든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는 다시 동물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에 여성의 힘은 물리적 강함이나 논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유혹의 힘입니다. 가장 강한 남자조차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찰나의 쾌락을 위해, 낭만적 결합이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고결한 가치를 맞바꾸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생물학적 감옥에 웃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탈출할 열쇠를 찾으며 평생을 보낸 그 남자는 그녀에게서 가장 강력한 간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욕망의 힘에 대한 이 잔인한 경고 속에 프랑크푸르트의 늙은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비통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할 정도로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여성 혐오자라는 꼬리표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쉬운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정한 철학이 그러하듯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위를 둘러본다면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단순한 19세기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명과 목적을 가진 남자는 집중된 남성적 에너지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의 일, 예술, 영적 경로 혹은 세상에서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북극성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비극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남자가 열정의 마법에 걸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성을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목표, 취미, 우정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재단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는 자기 배의 선장이기를 멈추고 그녀의 배에 탄 승객이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아이러니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방향성을 포기하고 사명을 넘겨줌으로써 그는 한때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요소들, 즉 독립심, 더 위대한 것을 향한 갈망, 집중된 남성적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것들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는 궁핍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하며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바쳤던 바로 그 여성은 그에 대한 존중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여성은 더 이상 자신만의 중심이 없는 남자를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워주기로 했던 사랑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그를 강하게 해주기로 했던 관계가 그를 약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그 분노를 걷어내면 그것은 명확한 전략적 진실이 됩니다. 욕망의 향기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강렬한 감정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얼굴, 매력적인 미소, 황홀경의 약속 너머를 보십시오.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진정 나의 것인가? 이것은 자유로운 인간의 선택인가? 아니면 종이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맹목적인 의지가 나의 행복이나 사명, 영혼에는 무관심한 채 나를 자신의 끝없는 게임의 말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감정적인 냉담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크게 뜨고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미와 성장, 숙달을 추구하는 개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번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동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동물적 본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존중하며 그것이 운전대를 잡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며 자신의 길에 충실한 남자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을 합니다. 그는 여성을 여정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의 동반자로 사랑합니다. 그가 실제로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왜 그는 그런 말을 했는가? 아마도 그 비통함 뒤에는 우리가 마주하기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그것을 혐오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세계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의식적인 선택이지 생물학적 굴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그녀의 승인이나 애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삼키기 힘든 쓴 약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쓴 약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가장 신성한 감정조차 생물학적 환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충동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종류의 자유, 즉 본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결국 우리는 삶은 오직 고통뿐이며 부정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그의 가장 어두운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열정의 폭풍도 우리를 경로에서 이탈시키지 못할 만큼 강력한 중심, 명확한 사명,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구축하라는 부른 말입니다. 깊고도 당혹스러웠을 이번 성찰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끈기와 희귀한 호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 커뮤니티 특유의 존중하는 태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과 낭만적인 사랑의 인력 사이에서 긴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 그 자체가 때때로 더 실용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정신 속으로 떠난 이 깊은 여정의 끝에 도달하셨다면 댓글에 의지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빛을 찾기 위해 기꺼이 어둠을 탐구하는 이들을 서로 알아보기 위한 우리만의 조용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가치가 있었다면 당신의 내면 거울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지는 우리가 이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진실들을 계속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마스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쇼펜하우어를 변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즉, 그를 이해하고 그의 세계관을 증오 섞인 분출이 아니라 인간 삶의 뿌리에 있는 질병을 발견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세심한 진단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의 말들이 심지어 가장 가혹한 말들조차 우리가 느껴보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여성에 대해 그런 말을 했는지 파악하려면 먼저 그의 철학 전체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우주를 신성하거나 평화롭거나 혹은 이성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주가 맹목적이고 목적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논리도
자비도 목적지도 없는 힘 말입니다. 오직 존재하고 확장하며 탄생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반복하기만을 원하는 힘입니다.